시장이 침체돼도 항상 성공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이 연구원 생활하면서 항상 실패 안 하는 지역들은 사실 올해 가격이 하락한 주요 원인은 금리였습니다. 누구도 예측 못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내년 변수에 과연 금리를 넣어야 되냐, 사실 중요 변수는 맞아요. 근데 과연 이게 내년에도 핵심이 되는 변수냐 했을 때 저는 이 금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급격히 인상할 때는 언론에서 기사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연봉이 얼마에 소득에 얼마를 내고 이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반면에 VIP 컨설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인식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10억, 20억의 그 현금을 가지고 생활이 되는 수준의 소득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금리라는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과 우리가 이제 대출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많이 뺏어가는 형태들을 주긴 합니다만 굉장히 상반된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너무 뺏어가는 거에만 집중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오픈런이라고 해서 5% 이상 되는 예금에 중산층도 막 뛰어가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럼 거기서 또 발생되는 이자 수입도 예전보다는 또 생기는 거니까 금리를 우리가 한쪽만 너무 국한해서 보는 게 맞냐. 근데 그 2023년에도 금리가 과연 그 뺏어가는 쪽에서만 이슈를 가지고 봐야 되냐? 저는 이런 데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일단 금융권에 계시니까. 네. 그러면 제 의견이 틀린가요? 네. 아니요. 저도 많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주저하는데 말을 주저해. 네.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빌리는 차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건 맞고요. 다만 이거를 그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인식했을 때는 무위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예금 금리가 그러니까 수신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반가운 소식이죠. 그 자산 시장 영역으로 이제 부동산과 금리를 따졌을 때 사실 급격하게 이렇게 인상이 될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올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금리의 영향을 거의 지배적으로 많이 받긴 하겠지만 변수로서 올해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예고도 많이 됐었고 사실 몇 년 전부터 테이퍼링이다 자산 매입 축소다 인플레 잡는다고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많이 좀 나왔기도 했는데 올해 어떤 전쟁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조심스럽게 내년에는 이제 금리가 변수로서 작용하는 폭은 좀 적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은 어쨌든 올해보다는 좀 적긴 하겠지만 돈을 빌린 차주 입장에서 부동산 레버리지가 기본이다 보니까 그 가격 하방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축을 열심히 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고 이런 스케줄. 예전에 이제 워낙 저금리니까 예금 저축을 해서 언제든 모아 이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예금 저축을 해서 돈 모을 수 있어 정도의 관점 전환이 사실 2023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금리 부분을 여전히 화두로 던져주시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금들이 은행권으로 이제 자금들이 예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전망한 것처럼 2023년에는 그런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나오기는 조금 어렵고 그 이후에 일정하게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보는 관점이고요. 근데 과거하고 지금의 두 가지가 금리가 좀 더 영향력이 커진 거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봐요. 하나는 예전에 금리가 높았을 때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던 시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본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를 하고 금리가 한 10%라고 해도 내 소득이 한 20%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 부담 가능한 그런 소비가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성장에서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을 한 1% 정도 후반대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금리의 영향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매매 가격들이 좀 하락을 하면 전세 가격이 그 하방 지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 전세금도 금리의 통제를 같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하고 임대 시장이 두 것이 다 금리의 변수를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40%다 50%라는 대출에 대한 규제, 또 20 아니면은 대출 안 해준다는 규제가 있었지만 서민 보호 측면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뭐 한 80% 정도까지 더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랐을 때 전세금의 하락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매매 시장이 오르면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매매 시장이 빠지면 전세 가격도 같이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전세금의 이제 금리의 통제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년 시장에 그리고 과거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경제 성장에 대한 모습과 임대 시장에도 금리의 그 변수가 적용되는 이 부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작용을 해서 전세가율이 좀 낮아지고 매매가들도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 않을까. 근데 이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2023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한 1년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이자, 뭐 금리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의사결정할 때 중요하긴 해요. 뭐 매년 내가 매월 얼마를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쉽게 선택이 안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세금 쪽에서 보면 보유세 쪽에서의 어떤 뭐 중과 부담 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세금은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세금 금리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매도해야 되는 참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의사결정에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주택 보유 포지션에 따라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주택을 한 채 갖고 계시거나 주택이 아직 무주택 포지션인 분들한테는 세금이 중과한다고 해서 뭐 결국에 집값이 잡히거나 뭐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은 안 되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다주택자들한테는 이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의 이제 의사결정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이제 가격을 조절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세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요소라고 보면 세금은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주택을 어떤 장기 보유라든지 고령자 같은 경우나 또 주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감면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과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시장 안에서는 보유에 대한 세금보다 이슈는 취득에 대한 세금을 허들의 높이를 아주 낮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집을 사시는 데 있어서 보유에 대한 것보다도 처음 진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입을 어렵게 하다 보니까 세금을 볼 때 중과 때문에 못한다 또는 보유 때문에 못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세금이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세법은 1년에 수도 없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한 대로 자산 설계라든지 뭐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나 뭐 아까 1주택자 같은 경우 뭐 무주택자는 사실상 큰 해당은 안 되지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거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하고 내년 하고 또 앞으로 또 낮춰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은 거래에 대한 취득세가 낮지 못하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갈아타기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주택이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못하는 게 단순히 주택을 무주택자다, 1주택자다, 다주택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부가 너무 이 세금이라는 핸들을 가지고 너무 자꾸 움직인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뭐 조세에 대한 디자인 자체가 전면적으로 좀 개편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유에 대한 뭐 재산세하고 종부세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일정하게 통합을 하고 뭐 거래 취득하고 양도에 대한 출구하고 퇴로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문을 좀 넓게 열어주는 그 방식으로 간다라면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발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일정한 비율 안에서는 비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도 사실 원래 처음에 스탠스는 거래세는 좀 낮춰주고 보유세 강화하는 쪽에 있었는데 현재 정부도 노선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형태들로 사실은 내년 정도 한 2023년 정도 되면 현 정부에서 사실은 세금과 관련된 대대적인 개편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관련돼서 거래세 그리고 이제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심으로 흘렀던 그 중과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조만간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제도도 다주택자를 옥죄던 그 세금 이슈들을 조금 완화하는 이슈로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회가 될 만한 그 지역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혹은 뭐 단지까지는 우리가 뭐 거론을 못합니다만 뭐 지역에 대한 부분은 뭐 살짝 거론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 뭐 여전히 서울 네. 똘똘한 채로 가야 하는 것인지 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똘똘한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축된 건 맞는 것 같고, 제가 서울이다, 강남이다, 재건축이다 얘기를 하면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일부러 더 뭐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뻔하지 있고, 않은 지역을 예, 좀 빼보면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힘든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택 지역을 조금 뭐 괜찮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지역을 봤을 때 성장 지역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평택이라는 지역은 성장 지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구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대기업을 비롯해서 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과 인구수가 증가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기본 인프라라든지 교통도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GTX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평택 지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주택과 인구수와 뭐 소득이 발생을 해야지 지역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본다라면, 소득 대비했을 때 주택 가격이 아직까지는 적정 규모 안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 지역을 좀 눈여겨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딱 집어주셨습니다. 방배동을 좀 굉장히 관심 있게는 보고 있습니다. 서초. 네, 왜 그러냐면 뭐 뻔한 서초동에, 강남 서초 그 강남권에 이미 부촌이기도 하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다른 지역의 상승률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눌림목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예전에 이제 부촌의 명성은 있었지만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좀 있어 왔고, 비중도 좀 적었고, 그리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이제 지하철과 같은 교통망의 확충이 사실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접근성이 좀 안 좋았던 것 때문에 다른 지역이 올라갈 때 좀 많이 좀 제자리 걸음을 좀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내년부터 분양을 앞두고 있는 6구역이랑 5구역을 필두로 해서 아마 기존 아파트 단지들까지도 시장 상황만 맞아 떨어지면은 상당수 수요의 유입이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쪽 좀 보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평택과 비슷하게 그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낙폭이 가장 컸던 이제 세종시도 시기만 맞으면은 저는 이제 좋은 내 집 마련 또는 투자 지역으로서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규모는 작긴 합니다만 전국구 스케일로 수요가 몰리는 곳은 저는 단연 세종시보다 높은 지역은 없다라고 생각은 좀 돼요. 지금 뭐 적게는 뭐 20%, 크게는 40%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이제 가장 많이 상승폭이 좀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지역적인 뭐 재료들, 뭐 국회의사당 이전이라든지 뭐 천도 이런 이슈가 있기도 했는데, 선거나 뭐 그런 시즌이 오면은 언제든 또 재료가 살아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경기를 타지 않는 소득군도 있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뭐 출산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흐름만 맞으면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 인근에 이제 신흥 상권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언론에서도 뭐 신당동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구도심하고 그 신흥 주거 지역 재개발이 된 곳하고 인접해 있는 곳들이 요새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패턴에 상권으로서 성장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아는 팬시하고 이쁜 카페들이 즐비한 골목 이런 것보다는 노포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익선동이라든지 뭐 십지로 그런 연장선 상에서 뭐 가져가는 뭐 전통 시장도 있으면서 뭐 이런 이제 상권들이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곳들이 아마 이제 대도시별로 많이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덧붙여서 이제 뭐 제 의견도 하나 드리자면 크게 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지역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침체돼도 항상 성공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이 연구원 생활하면서 항상 실패 안 하는 지역들은 업무지구랑 가까운 지역들은 웬만하면 실패를 안 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구도에서 인구가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관점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3기 신도시 쪽은 업무지구를 하나씩 꼭 껴넣기 때문에 나도 메모를 해놨는데 예. 내가 좀 그래서 업무지구가 새로 생길 곳들은 사실은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설사 그 2023년 시장이 침체된다고 해도 관심은 계속 가지시고 그 지역에 업무지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 주변 지역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들은 가지시는 게 자산 증대 부분에서 하나로서 또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그 선별할 지역이 어디시냐면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어차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세권 중심으로 우리가 규제를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은 모든 역이 다 그 컴팩트 시티처럼 고밀 개발될 건 아니니까 역 주변으로 저층지가 같이 형성돼 있는 곳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토지의 활용도가 분명히 커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지구 새롭게 생기는 곳, 그리고 역 중에서 저층 주거단지 혹은 공장지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들은 당장 2023년을 보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앞으로 한 5년, 10년 뒤를 보시더라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우리 보고도 지역 지구라고 포괄적으로 업무지역 역세권 그래서 어디 네, 말씀? 어디 말씀하시는 그걸 것이 말씀하세요. 이거 이렇게 우리만 욕먹으라고 지금 삼기 신도시는 지금 이미 세종시까지 나왔는데 3기 신도시도 그 꽤 많습니다. 3기 신도시 안에서도. 3기 신도시 중에 테크노밸리에는 좀 관심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돼 있긴 합니다만 그 물건이 쌓이면 쌓일수록 고민도 같이 맞아. 쌓이는 시장이에요. 특히 무주택자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크신데 사실 언제 들어가냐에 대한 판단들을 하시는데 사실 뭐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1년을 보고 의사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3년 정도는 보고 3년 내에 그래도 괜찮겠다 싶은 지역에는 조금 고민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뤘습니다만 리스크도 있고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